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또 호구짓을 해가지고 이거 M1 아이패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질렀어요. 전에 12.9인치 프로 4세대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1인치로 갈아탔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뭐 12.9인치 5세대가 디스플레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메인 모델인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12.9인치는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게 아이맥의 사이드카로 쓸 때는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막상 들고서 아이패드 본연의 목적인 컨텐츠 감상을 하려고 하면은 손목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보게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다음에는 꼭 11인치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M1 그 맥북으로 갈아타면서 인텔 아이맥도 처분하고 이렇게 외장 모니터 사용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사이드카 활용성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게다가 미니 LED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뭐 블루밍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단점이 있죠. 뭐 막상 그건 이제 불을 꺼야 보인다고는 하는데 불을 켜고 밝은 환경에서 보면 솔직히 미니 LED는 아닌 거랑 티가 덜 나겠죠. 사용기를 봐도 좋기는 좋은데 대박까지는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평이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기존에도 워낙 그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았기 때문인데 이게 약간 가불기인데 어두워지면은 블루밍이 좀 보이고 밝으면 또 미니 LED 방식이 체감이 잘 안 되는 거라 저는 깔끔하게 패스했습니다. 그래도 뭐 M1 맥북을 쓰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신형이 나왔다는 게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언박싱을 해볼까요? 눈들 그렇듯이 여기 잡고 쫙 쭉. 오. 역시 11인치라서 조금 아담하긴 하네요. 일단 저는 셀룰러 모델이고 무게도 상당히 가볍네. 이게 468g으로 최초로 이제 5G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LTE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5G한테 너무 되어가지고 당분간은 쓸 생각이 없습니다. 역시 기기는 새거 뜯는 맛이 애플은 이 맛에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언박싱 여러 번 하는데 진짜 이거 비닐 떼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짜잔. 괜찮네, 괜찮아. 그리고 그 밑에는 쓸데없는 거 잔뜩 들어가 있는 박스랑 충전기가 20W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뭐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기 케이블도 1m짜리 케이블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2m짜리 넣어주면 좋은데 아무튼 뭐 1m짜리 넣어준 것도 뭐 감지덕지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환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충전기를 넣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성품은 이게 다인데 늘 그렇듯이 상당히 단촐하죠. 이게 11인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달라진 것은 없고 위키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다가 2388 곱하기 1688 픽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ppi가 안 돼요. 264 정도라고 하는군요. 대신에 색역은 P3 지원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또 이 표면에 그 지문 및 유분 방지 코팅이 되어 있고 뭐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다. 1.8%로 반사를 억제해놨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필름 문질을 하잖아요. 별로 이렇게 이 코팅에 대해서 의미가 없긴 해요. 참고로 요거는 프로 4세대 모델용, 그러니까 11인치로 치면 이제 2세대겠죠? 그 전세대 모델용 필름이다 보니까 살짝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크기 자체는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데 문제가 트루톤 보는 거나 이 렌즈라고 해야 되나? 레이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부분이 살짝 그 구멍 위치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사긴 했는데 이 5세대용, 그러니까 11인치로 치면은 3세대용, 이거 혀가 엄청 꼬인다. 아무튼 요거 용으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그때 뭐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부착한 거를 떼내고 새로 붙이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이거 한 10,000얼마 정도 하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저처럼 먼저 쓰고 있다가 이거 5세대용, 그러니까 11인치로 치면 3세대용 나오면은 교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진짜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휴, 힘들어라.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부착이 된 것 같죠? 네, 전 불만이 없네요. 살짝 어긋나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식으로 그 바꿀 때 다시 붙이는 걸로 하고, 이 액세서리가 이 필름만 호환되는 게 아니라 전 세대용 그 케이스도 호환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4세대 프로, 그러니까 11인치는 2세대용 그 케이스인데 요것도 호환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이것도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자석으로 부착한 스타일이라서 이런 식으로 착착 완벽하게 호환이 되네요. 이게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세대가 살짝 두껍기 때문에 필름까지 고려하면 잘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케이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무 이상 없이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대가 호환이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새로 샀어요. 지난번에 그 처분할 때 같이 세트로 팔아가지고 뭐 호구짓 하는 거죠 뭐. 이것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사실 애플 펜슬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리퀴파이 할 때 좀 쓰긴 했는데 많이 쓰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없으면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늘 보던 그거라서 특별히 리뷰는 생략하고 바로바로 차 일체감 있게 잘 달라붙네요. 뭐 나름 느낌이 나쁘지가 않네요. 기본적인 세팅 마치고 잠깐 만져봤는데 일단 이 상태로는 이제 600니트가 최대 밝기로요. 12.9인치랑은 다소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00니트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SDR 기준으로는 똑같습니다. 물론 HDR을 볼 때 그 차이가 나는 거긴 한데 HDR 컨텐츠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를 써봤자 대부분 몇 년 안 쓰시고 바꾸실 텐데 혹시라도 이거 한번 사가지고 장기간 존버하실 거면은 12.9인치 고고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저처럼 뭐 금방금방 바꿀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것 때문에 뭐 사이즈를 굳이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칩셋은 M1 칩셋 들어와서 8코어 CPU, 8코어 GPU 들어가고 뭐 하긴 한데 어차피 ARM 기반 칩셋은 원래도 들어가는 거라 이 패드에 M1이 들어온 것은 뭐 그냥저냥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M1 맥북 만족도가 저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효율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네요. 실제로도 한 일주일 정도 회사에도 출근을 하고 여행에도 가지고 다녀봤는데 뭐 배터리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단 긱벤치를 한번 돌려보면은 싱글코어는 1700점, 멀티코어는 7300점인데 요 스코어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M1 칩셋 특징이 이런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는 좀 별개 얘기니까 제가 라이트룸 요거 아이패드용 버전에서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알파1 즉 5천만 화소급의 로우 파일이라서 상당히 무거운 파일인데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리셋을 씌우면은 요 정도 속도로 먹어요. 괜찮죠? 딜레이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빛 같은 것도 조절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고요. 뭐 느려서 보정을 못하겠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색상 같은 것도 좀 만져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색조는 이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사형 필터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뭐 버벅거림 없이 바로바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시나 슬라이드 움직여도 반응이 제깍제깍 오죠. 완료. 네, 이 정도면 뭐 대충 보정이 완료한 것 같은데 한번 툭 터치를 하면은 확대가 되고 손으로 이렇게 열어도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딜레이 없이 확대되고 나서 미리 보기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파일 보여주는 형태로 그런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그냥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파일이에요. 사진 로우 파일 중에서는 요거 이상 무거운 파일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끄럽게 보정이 된다는 것은 뭐 이거 외에 다른 로우 파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아무거나 카메라나 보정을 할 때 버벅거림을 느끼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자, 선택 내보내기 하면 어떨까? 띡띡띡띡띡띡띡 이거 한번 내보내 볼까요? 공유 카메라 롤로 내보내기 속도를 보세요. 8장 내보내는데 제가 지금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속도입니다. 요 정도 속도. 멈춘 거 아니에요? 멈춘 거 아니에요? 네. 7, 8, 완료. 요 정도 속도입니다.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죠. 워낙 파일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정도 속도는요, 제가 보면은 M1 맥북도 비슷한 속도예요. 자, 이건 라이트룸 클래식이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저는 보통 클래식에서 하니까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진이고요. 8장이에요. 멈춘 거 아니에요. 멈춘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뜨잖아요. 타라락, 타라락, 타라락. 이런 식으로 배치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그렇게까지 또 이게 또 라이트룸 클래식이라고 느리진 않습니다. 팬이 돌아가긴 하는데 엄청 느리진 않아요.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살짝 빠른 속도로 양쪽을 동시에 보시면요, 아이패드 쪽이 미묘하게 일찍 끝나긴 하는데 라이트룸 클래식이 정식 M1 버전은 아니라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양자의 차이는 거의 없다. 비슷한 속도로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패드만 가지고 사진 보정을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문제가 뭐냐면요, 포토샵 가보시면은
사진을 불러왔을 때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단계가 뭘까? 꼭 해야 될 작업이 뭘까요? 바로 리키파입니다. 뭐 눈 키우고 픽셀 유동화 있잖아요. 뭐 턱 깎고 그런 게 안 돼요 아직도. 특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는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 머리카락 뽕 죽어 있는 거랑 팔 두껍게 나오는 거 질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에 이거를 들고는 갔는데 결국에는 같이 들고 갔던 맥북을 이용해서만 보정을 하고 아이패드에서는 보정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리퀴파이가 안 되니까 보정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업로드하는 게 컨펌이 안 납니다.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맥북을 써야 돼요. 물론 이거 말고 이 어피니티 포토라는 이 어플을 사용하면은 리퀴파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그런지 요거 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걸 메인으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새로운 툴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좀 쓰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요즘엔 잘 안 쓴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능하면은 제 메인 툴은 포토샵이니까 여기에서 하루빨리 리퀴파이가 되도록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드카를 활용할 때 애플 펜슬 이용해서 이 리퀴파이 하면 진짜 편리하거든요. 왜 이걸 지금까지도 안 되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편이긴 해요. 다만 이게 아이패드 문제냐? 아이패드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이건 어도브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애플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이 어서비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풍경 사진 자주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으나 뭐 간단한 레이어 작업이나 이런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인물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리퀴파이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그 루마 퓨전이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도 많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파이널 컷이 안 돼가지고 저는 여기서 뭘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이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루마 퓨전도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는데 결국에는 제가 만든 템플릿이나 뭐 자막이나 이런 게 다 파이널 컷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이널 컷을 쓸 수밖에 없어요. 루마 퓨전은 이제 뭐 간단한 짜집기라든지 컷 편집 이 정도는 가능해도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컷을 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서 그렇게까지 작업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 아직까지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테라 넘어가면 16기가를 주는데 이 모델은 128기가짜리 깡통 모델이라서 8기가 램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엔 아이패드 OS는 아직까지 메인 작업용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이제 작업이라는 거는 뭐 사진 보정하고 영상 편집하고 이제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파이널 컷이 안 되는 게 상당히 크고 포토샵 같은 경우도 리퀴파이가 안 됩니다.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M1 같은 경우에 이제 가성비가 생명인데 용량을 올리는 순간 가성비가 램 때문에 똥망입니다. 또 제조원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물건을 만들 때 제조원가가 일정할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제조원가가 다운돼요. 왜냐면 뭐 R&D 비용이라든지 뭐 시설 투자비 이런 거는 생산량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정비로서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 단위당 하나가 업어가는 고정비가 낮아져 가지고 전체적인 제조원가가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M1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 개발해 가지고 아이패드에도 넣고 맥북에도 넣고 아이맥에도 넣고 그러면은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애플이 바보도 아니고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대충 얼마 정도 팔리겠다 예상이 되니까 대충 예상 생산량이 나오고 그러면은 단위당 최종원가를 싸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각이 나온 거죠. 저는 처음에 맥북에 M1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서 아니 가성비의 맥북이라니 이게 참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넣다 보면은 속된 말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신형 아이패드 변경 사항 중에 중요한 점이 밑에 단자가 썬더볼트 3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인데 썬더볼트 3는 썬더볼트 3인데 이게 USB 4.0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 SSD가 요건데 젠 2x2까지 지원이 되는 모델이에요. 이거 일전에 제가 리뷰했던 모델이고 구입을 하면 인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증을 합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샀어요. 아무튼 요 젠 2x2까지 지원되는 거를 이제 속도를 측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블랙디스크 뭐 어쩌고 저쩌고로 그 속도를 잴 수가 있는데 아이패드는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나름 테스트를 해보니까 젠 2x2를 다 지원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M1 맥북처럼 젠 2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USB 4.0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그냥 썬더볼트 3 되는 경우는 그렇게 작동을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그냥 USB는 젠 2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도끼능 같은 경우는 쓸모가 좀 있는데요. 모니터만 받쳐주면은
6K까지 가능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듯이 제 모니터도 4K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 환경에서는 4K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이거를 연결해서 보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냥 볼 거면 이렇게 보지 굳이 모니터까지 연결해서 볼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거실에 있는 TV라든지 이런 외장 모니터에서 연결해서 보면은 중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기타 각종 액세서리 호환성도 그렇고 이게 썬더볼트 3로 들어와 가지고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이 전면부 카메라는 살짝 커지고 또 35mm 환산, 즉 풀프레임으로 환산했을 때 12mm 정도로 엄청나게 광각이에요. 보통 20mm만 넘어도 많이 광각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라고 뭐 새로운 기능이 생기긴 했는데 그게 뭔가 좀 국내 정서상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 뭔가 미국 IT 기업 쪽엔 좀 어울리긴 한데 국내에서 이거 가지고 화상 채팅하면은 업무상 하면은 보통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겠죠. 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안 써서 그런 건데 한 번도 이 아이패드 전면부 카메라 쓴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후면부 카메라도 별로 쓴 적은 없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12메가픽셀에 35mm 환산하면 24mm 정도고 조리개도 f1.8로 평이하고요. 초광각 렌즈는 35mm 환산으로 하면은 11mm 정도로 굉장히 광각이에요. 조리개는 f2.4 수준으로 조금 어둡고 해상도는 10메가픽셀 정도인데 뭐 아이패드에서 저 말고도 대부분 카메라를 잘 쓰지 않지 않나요? 이게 카메라를 쓰면은 상당히 이 파지가 우스꽝스러워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를 위해서 똑같이 1200만원 수짜리 카메라인 알파7 S3에다가 24mm GM 렌즈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요거는 아이패드의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비교하면은 이게 아이패드 쪽은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샤픈을 심하게 줘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프로로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생 로우 파일은 어차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걸로만 분석을 해보자면은 디테일이 상당히 무너져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카메라는 알파7 S3라서 1200만 화소로 화소 자체는 똑같아요. 수치로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인위적인 샤픈이 너무 심해서 MTF 점수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경계 부분에 현실에는 없는 검은색 선이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이면 테스트가 전혀 불가능해요. 물론 카메라라 렌즈는 훨씬 비싸죠. 비싸니까 그냥 참고 목적으로 이게 슈드비 값이라고 보시고요. 오른쪽 아이패드는 뭐 소프트웨어로 조금 뭐 샤픈을 줘가지고 선명한 느낌은 나지만 덕분에 이 정도로 디테일이 무너지고 있는 환경이다. 카메라보다 못하니까 쓰레기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정답을 보여주고 거기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도 이제 4K 60p까지 지원하니까 평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역시나 영상은 더더욱 저는 쓴 적이 없네요.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칠까 하는데 어차피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에 큰 기대는 없고 전반적으로 애플이 대체로 그렇듯이 이번에도 역시나 포장은 엄청난데 큰 발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 기기들은 나올 때는 정말 요란하게 포장을 하는데 더러 몇몇 제품들은 야 이거 진짜 쩐다 싶은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좀 포장만 못하죠. 그래도 뭐 계속 호구가 돼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보답을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기존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8K 영상 편집이 기존 인텔 맥보다 좀 더 수월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도 M1 칩셋이 맥에 탑재되면서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 OS랑 맥 OS 소프트웨어가 구분되어 있는 한 본격적으로 사진용, 영상용 작업 단말기로 쓰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맥에 M1이 들어온 것은 정말 센세이션 했지만 그 M1이 아이패드에 들어온 건 뭘 늘 하던 업그레이드 정도 같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맥 OS와 아이패드 OS가 통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고 뭐 그런 취지의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상도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는 매직 키보드도 그 효용성이 더 올라가서 진짜 어느 정도는 맥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맥북 정리하고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넘어가가지고 매직 키보드 사서 단말기를 통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일단 맥을 메인으로 쓰고 이 아이패드는 보조적인 수단 그리고 컨텐츠 감상용으로 쓸 생각입니다. 혹시 사용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면 또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거나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